예, 우리 고1고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제 태양계 역학이죠. 그리고 태양계 역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전번 강의 여러분 교재고 62쪽에 태양계 형성에서도 그 행성들의 특징까지 내용을 정리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의 특징, 그다음 태양 이 행성들의 특징 내용을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반복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죠. 항상 여러분들 학교 시험, 이 시험에서는 많이 반복을 할수록 점수는 올라가게 돼요. 연습하고 그다음 태양 에너지. 이 태양 에너지는 내용이 간단하고 간단한 부분들 그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태양계 역학 단원 이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고 65쪽으로 가서 65쪽에 65쪽 기본 문제 그 문제 내용 중에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 그다음에 행성 특징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 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65쪽에 6번 문제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이런 그림 나왔을 때는 이런 그림 나왔을 때 A, B 중 어떤 게 지구형 행성이고 어떤 게 목성 행성이냐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번 강의 꼭 외우라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형 행성들은 목성형 행성들에 비해서 평균 밀도와 자전 주기는 크다. 자전 주기가 길다는 게 크다는 뜻이니까요. 그건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A는 B보다 밀도는 큰데 반지름은 작다. 그럼 A가 지구형 행성, 그럼 B는 목성형 행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답을 쓰는 거죠. 그럼 A그룹의 특징이 있으니까 지구형 행성의 특징이 되죠. 그럼 질량이 작다. 맞죠? 자전 속도 느리다 그랬잖아요. 대기 얇거나 없다 그랬죠. 그 다음 태양으로부터 목성 행성들보단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그럼 위성은 없거나 적다 그랬죠. 그럼 답은 1번이 되죠. 그래서 우리 지구형 행성 중에서도 수성은 대기도 없고 위성도 없어요. 근데 금성은 대기는 있죠. 아주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신에 위성은 없어요. 수성은 대기도 없고 위성도 없는 행성이고 금성은 대기는 있지만은 위성은 없는 행성이에요. 다음 이제 7번 문제. 7번 문제는 행성 사진이 나왔는데 그럼 이런 사진이 나왔을 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 5가지 행성 정도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대기가 없기 때문에 표면에 이런 운석 구덩이가 많은 행성 바로 수성 사진이잖아요. 그러면 위성 없죠. 대기 없죠. 자전 주기 길죠. 우리 지구형 행성들은 목성 행성들보다 자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자전 주기가 길다 그랬잖아요. 표면은 그러나 단단한 표면으로 되어 있죠. 지구형 행성들은 다 표면이 단단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밤과 낮의 온도차가 크다. 이건 대기가 적은 곳일수록 낮하고 밤 온도차가 커요. 그럼 행성 중에 밤과 낮 온도차가 가장 큰 행성은 대기가 없는 수성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수성과 관련 없는 것은 단단한 표면이 없다.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이제 8번 문제. 8번에는 이제 행성 사진 2개 나왔어요. 그럼 요 가는 대적점 그리고 줄무늬 있는 행성이니까 목성. 나는 극관이 있으니까 이건 화성이 되잖아요. 그럼 가는 구성 물질이 태양과 비슷하다. 그럼 태양도 대부분 수소로 돼 있어요. 그럼 목성 행성들도 대부분 수소로 돼 있잖아요. 그럼 행성 중에서도 목성형 행성하고 태양은 구성 성분이 비슷하죠. 맞죠? 나는 지구보다 중력이 크다. 그 중력에다 중요하다는 표시하는 애예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행성들을 보면 행성들은 질량이 큰 행성일수록 크기 커요. 반지름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행성일수록 중력도 커요. 행성의 경우는 그래서 행성에서는 요건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그럼 행성 중에 질량 가장 큰 행성이 목성. 그럼 목성이 반지름 가장 크고 중력도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행성 중 질량 가장 작은 수성이 반지름 가장 작은 행성, 중력도 가장 작은 행성이 돼요. 그럼 우리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들보다 질량 작죠. 그럼 반지름도 작고 중력도 작다가 되게 돼요. 그럼 거기서 나는 지구보다 중력이 크다 이 말은 나는 지구보다 질량이 크다, 반지름이 크다 같은 말이 되게 돼요. 우리 지구형 행성 중에서 질량이 제일 큰 행성이 지구예요. 그럼 지구보다 질량이 큰 행성들은 다 목성 행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나는 화성,
지구형 행성, 그러니까 지구보다는 질량도 작고 반지름도 작고 중력도 작은 행성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죠. 그럼 가는 행성 중에서 질량 가장 큰 목성이잖아요. 디귿은 틀린 거죠. 다음, 가는 나보다 자전 속도가 빠르다. 항상 이 목성형 행성들이 지구형 행성들보단 자전 속도 빠르다 그랬죠. 근데 그 목성형 행성 중에서도 자전 속도 가장 빠른 행성이 바로 목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줄무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줄무늬는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생기는 대기 현상이다 라는 걸 전번 강의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답은 3번 기억하고 리얼 이렇게 되죠. 9번도 이제 같은 문제인데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 행성의 특징이에요. 그럼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 특징 중에 목성형 행성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 목성 행성들은 지구형 행성보단 낮은 온도죠. 그 낮은 온도니까 녹는 점이 낮은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미행성체와 충돌하지 않고 형성됐다. 이거는 지구형 행성이건 목성 행성이건 다 미행성체 충돌로 형성이 됐어요. 이건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구형 행성들도 미행성체 충돌로, 목성 행성들도 미행성체 충돌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시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 형성된 것은 바로 지구형 행성들이잖아요. 그럼 태양계 성운에 소량으로 존재하던 원소들, 이거는 바로 산소나 규소, 철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지구형 행성이잖아요. 목성 행성들은 태양계 성운에 98% 이상을 차지하는 수소하고 헬륨으로 되어 있잖아요. 틀렸고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67쪽에 그 실력 문제 중에서도 역시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실력 문제 67쪽에 3번 문제네요. 아까 나왔던 그림하고 같은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나는 가보다 밀도가 크잖아요. 그럼 밀도가 크다 하면 지구형 행성이죠. 그럼 나는 지구형 행성, 그럼 가는 목성 행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로축에 들어간 물리라. 그럼 나는 지구형 행성이니까 이 A는 지구형 행성이 더 큰 거죠. 그럼 지구형 행성이 더 큰 거는 일단 자전축이 있죠. 그 지구형 행성이 목성 행성보다 더 큰 물리랑 하면 평균 밀도와 자전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밀도는 여기 있으니까 이 A는 일단 자전축이. 자전 속도는 아니죠. 자전 주기가 길다는 거는 자전 속도는 느리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반지름도 작고 질량도 작고 평평도도 작죠. 거기 구성 물질의 녹는 점, 이건 높죠. 구성 물질의 녹는 점이 높다는 거는 태양에 가까이 있다. 표면 온도가 높다. 같은 말이잖아요. 거기서 A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전 주기. 근데 없어요. 거기서는 5번의 구성 물질의 녹는 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4번 문제인데 4번 문제 계속해서 그 실력 문제 4번 볼게요. 4번. 이렇게 행성들의 특징이 나오면 이 행성이 이제 어떤 행성이냐 정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A는 대기가 없죠. 행성 중 대기가 없는 행성은 딱 하나잖아요. 수성. 그럼 B는 지구보다 질량 작죠. 그러니까 지구보다 질량이나 반지름이 크면은 목성 행성이에요. 그럼 지구보다 질량이나 반지름이 작으면 지구형 행성이 되는 거고요. 그럼 A, B는 지구형 행성인데 A는 수성. 그럼 B는 금성 아니면 화성일 거 아니에요. 근데 금성하고 화성 중에는 금성이 화성보다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다겠죠. 그럼 질량이 지구 질량의 0.95배. 그럼 이건 지구 다음으로 지구형 행성 중에서는 지구 다음으로 질량이 큰 행성. 그럼 이거는 금성이 되는 거죠. 화성은 금성보다 질량도 작고 반지름도 작아요. 화성은 금성보다 조그매요. 그럼 C는 행성 중에서 제일 큰 행성이에요. 그 행성은 제일 큰 행성이니까 바로 이거는 목성이 되는 거고. 그럼 이 D는 누구냐면 목성 다음으로 큰 행성인데 토성이에요. 근데 토성이 재밌는 게 밀도 봐요. 이 목성형 행성들이 밀도가 작다 그랬죠. 가벼운 행성들이잖아요. 근데 목성형 행성 중에서도 밀도가 제일 작은 행성이 토성이에요. 토성의 밀도는 현재 뭐 0.7 여기 나와 있는데 0.7에서 0.75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물의 밀도가 1이잖아요. 물보다도 가벼운 행성이에요. 그럼 만약 토성을 물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동동 떠요. 공처럼. 넣어보진 않았어요. 토성을 어디다 넣겠어요. 근데 이제 밀도가 제일 작은 행성. 요걸 보고 토성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보면 A는 수성이니까 대기가 두껍다가 아니라 대기 자체가 없죠. 틀렸고
C는 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 목성형 행성들은 그러니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다 고리가 있다고 했어요. 맞죠? 그럼 A는 D보다 질량 작죠. 틀렸고. 그다음 리을의 대개 평균 분자량 했는데 거기다가 밀주를 쳐놔요. 염지 이것도 잘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대기층의 두께 또는 대개 두께란 말이 나오면 이건 대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목성형 행성이 지구형 행성보다 대기층이 두꺼워요. 그럼 대기층의 두께는 목성 행성이 더 커요. 근데 대기층 두께가 아니라 대개 평균 분자량이란 말은 그러니까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을 비교했을 때 어떤 행성이 더 무거운 대기로 돼 있냐 이 뜻이에요. 그럼 목성형 행성들은 수소나 헬륨, 지구형 행성들은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럼 수소나 헬륨보다는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가 무겁죠. 그럼 평균 분자량은 이건 지구형 행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데도 학교 시험에 나오면 참 잘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의 두께는 목성 행성들이 훨씬 더 두꺼워요. 다른 말로 하면 목성형 행성들이 지구형 행성보다 대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대기 평균 분자량은 이건 지구형 행성이 더 커요. 이거는 대기 성분이 지구형 행성들이 대기가 더 무거운 대기로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평균 분자량은 B 지구형 행성이 C 목성 행성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을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층 두께하고 대기 평균 분자량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답은 4번 니은하고 리을이 되죠. 다음 계속해서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이제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 행성의 특징, 다음에 이제 행성의 특징. 요 내용만 먼저 집중적으로 푸는 거예요. 먼저 가는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표면이 보이지 않는 행성, 바로 금성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 행성 아니죠. 이거는 태양이에요. 태양. 검은 거, 이거 실수로 이렇게 찍어놓은 것이 아니라 태양 표면은 흑점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이고 다는 토성이죠. 고리가 뚜렷한 행성. 근데 고리는 토성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목성 행성들은 다 고리가 있어요. 근데 토성 고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천체가 형성되던 공간 영역 온도가 가장 높은 거. 그럼 셋 중에 온도 가장 높은 건 당연히 태양이죠. 그 다음엔 행성 중에서 태양이 가까운 행성일수록 온도 높잖아요. 그 금성, 토성 이 순서가 되겠죠. 그럼 순서대로 보면 나가 다 순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목성 행성들은 가스 상태다겠죠. 근데 목성 행성들에 있는 고리는 이 고리는 가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고리는 가스가 아니라 이 행성 주변에 있는 암석이나 얼음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리는 가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성 행성들은 위성들 있죠. 목성 행성들이 지구 행성들보다 위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위성은 가스 상태가 아니에요. 또 목성 행성들은 가스 상태지만은 목성형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위성들은 다 표면이 단단한 암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성형 행성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만 가스 상태예요. 이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리는 암석이나 얼음 덩어리로, 또 이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위성들도 표면이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정리해서 기억을 해둬야 돼요. 다음 문제, 그 단원 종합 문제 중에서도 또 문제 몇 개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고 110쪽으로 가서 110쪽에 단원 종합 문제 중에 110쪽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 단원 종합 문제. 110쪽에 3번 문제도 간단하니까 여기 교재에 있는 거 문제 그냥 읽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110쪽에 3번 문제 단원 종합 문제가 돼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이 서로 다른 구성 물질을 이어주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들은 목성 행성들보다 태양이 가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녹는 점이 높은 물질들. 그래서 산소, 규소, 철. 근데 목성 행성들은 지구형 행성에 비해서 녹는 점이 가벼운 물질들. 그러니까 수소나 헬륨. 그러면 원시 태양과의 거리. 그다음 가벼운 물질이 모여서 무거운 물질이 모여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응집 온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녹는 점이 높은 물질들,
녹는 점이 낮은 물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나 규소, 철처럼 녹는 점이 높은 물질들. 요게 응집 온도가 높은 온도, 응집 온도가 높은 거 이 뜻이고, 그럼 수소나 헬륨처럼 녹는 점이 낮은 물질들로 요게 응집 온도가 낮은 물질, 이거하고 같은 뜻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답은 응집 온도하고 원시 태양과의 거리.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응집 온도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써준 거예요. 요건 이제 쉽게 표현하면 지구형 행성들은 목성 행성들보다 태양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은 물질, 그러니까 산소나 규소, 철. 그러니까 밀도가 크다.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이 뜻으로 보면 되게 돼요. 근데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 응집 온도란 말을 썼어요. 다음 이제 교재고 수능 맛보기에서도 이쪽 문제가 있는데 저기 115쪽에 수능에서도 이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의 특징들 이쪽은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게 돼요. 교재 115쪽에 수능 맛보기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1번 문제 보면 이건 사진만 보고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선 표면을 볼 수 없는 금성이잖아요. 줄무늬 대적점, 목성이죠. 극관, 화성이 되는 거고요. 그럼 가의 표면도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행성 중에 표면도 가장 높은 행성이 바로 금성이라고 했죠. 이유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유는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한 온실효과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다음 디귿을 먼저 보면 다는 계절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행성 중 계절이 있는 행성하면 지구하고 화성 둘이라고 했죠. 특히 화성은 요 극관의 크기를 보고 계절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사진은 화성 북극의 극관이 남극의 극관보다 더 크잖아요. 이거는 화성 북극이 더 추울 때, 그러니까 화성의 북반구가 겨울일 때 촬영한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디귿 맞는 거고. 그다음 니은에 이제 오로라인데 그 오로라에다가 하나 밑줄 쳐놔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 나올 때 오로라가 나와요. 이 오로라는 태양에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 광선이 오죠. 근데 태양 광선 보는 거에 태양풍이라는 것이 와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지구 같은 대기 있잖아요. 대기에 진입할 때 지구엔 또 자기장 있죠. 자기장 대기 이거하고 섞여갖고 생기는 일종의 방전 현상이 오로라예요. 좀 어렵죠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데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이 오로라라는 게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대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장 관련된 내용은 좀 복잡한 건데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지구 단어에서도 자세히 다룰 거예요. 일단 여기서 오로라 관련된 것만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오로라는 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수성은 대기가 없잖아요. 수성 탈락이고. 그러니까 금성은 대기는 있지만은 금성은 자기장이 아주 약해요. 거의 없을 정도 약해요. 오로라 없어요. 그 화성도 대기는 있지만은 화성 대기잖아요. 근데 자기장이 아주 약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오로라가 생길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지구형 행성 중에 오로라가 있는 행성은 우리 지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구의 경우도 평소에는 평소 자기장 가지고는 오로라를 만들 수 없어요. 평소보다 자기장이 강해져야 돼요. 평소보다 이제 자기장이 강해지는 것을 요건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 폭풍이라고 그래요. 그때만 생겨. 어쨌든 이제 지구는 평소에는 없지만은 오로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오로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형 행성 중에 오로라가 나타나는 행성은 지구 하나예요. 근데 목성 행성들 자체가 다 대기층이 두껍다고 했죠. 거기다가 목성 행성들은 지구형 행성들보다 자기장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평소에도 목성 행성들은 평소에도 오로라가 다 뚜렷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목성, 토성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목성하고 토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성하고 토성은 자기장이 평소보다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소에도 항상 오로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성 중에 평소에도 오로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행성이 목성 행성 중에서도 목성, 토성이 되게 돼요. 그럼 나는 목성이잖아요. 그 목성 극지방에서는 이 오로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니은에 나의 극지방에는 오로라가 관측된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오로라 관련된 게 조금 어려운 건데 일단 간단하게 지구형 행성 중에서는 지구에서만 오로라를 볼 수 있고, 근데 목성 행성 중에서도 목성, 토성은 항상 평소에도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해서 알아두자고요. 좀 어려운 거니까. 그럼 답은 3개 다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역, 미음, 디귿 이렇게 되죠. 다음에 이제 아래 이제 유사 문제인데 여기 보면 질량 나왔어요. 그럼 우리 지구형 행성 중에서도 질량이나 반지름이 제일 큰 행성이 지구라고 했죠. 쉽게 얘기하면 행성 중에 우리 지구보다 작은 행성들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 지구가 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가나 지구보다 질량 반지름 작잖아요. 질량이 작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구보다 질량도 작고 반지름도 작아요. 그럼 이건 지구형 행성. 그럼 다는 목성 행성이 되는 거죠. 그중에 가는 대기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수성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나는 금성 아니면 화성일 거 아니에요. 금성이겠어, 화성이겠어요. 금성, 화성 중에서는 금성이 화성보다 훨씬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금성은 질량이나 크기가 지구하고 비슷해요. 지구보다 좀 작지만은 지구보다 약간 작아요, 약간. 근데 나는 지구보다 질량이나 크기가 훨씬 작잖아요. 그럼 이건 화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성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90%, 한 0.9에서 0.95 사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금성, 화성 중에서 질량이나 크기가 작은 행성, 그래서 화성이다가 되게 돼요. 요건 행성 중에 가장 큰 행성, 바로 목성이 되는 거고, 목성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쪽 가니까 조금 문제 난이도가 높아진 거죠. 조금 어려운 거잖아요. 보면 가의 표면은 크레이터가 많다. 수성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풍화나 침식 같은 표면 변화가 없다고 했죠.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이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맞는 거죠. 크레이터가 바로 이제 운석 구덩이하고 근데 조금 의미는 다른데 거의 운석 구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다음 나와 다는 목성의 행성이다. 나는 화성이니까 이건 지구형 행성이죠. 다는 목성의 행성이지만은 나는 지구형 행성이잖아요. 틀린 거고요. 다의 탈출 속도가 가장 크다. 이 탈출 속도, 대개 탈출 속도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건데, 이 대개 탈출 속도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거 물리 분야에서 민석환 선생님하고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중력이 큰 행성일수록 탈출 속도가 커요. 근데 행성들은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도 크고 중력도 크다고 했죠. 그럼 이 셋 중에 질량이 가장 큰 행성이 중력이 가장 큰 행성, 탈출 속도도 가장 큰 행성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다가 셋 중에서는 탈출 속도 가장 크다. 맞는 말이죠. 답은 그래서 3번 기억하고 디귿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냥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고1 과학은 이 과학도 이제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가면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이제 수능은 고1 과학보다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 이제 조금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탈출 속도도.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다시 태양계 형성으로 돌아와서 이제 태양 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교재 63쪽으로 다시 와서 태양은 우리가 별에서도 얘기했었죠. 태양은 별 중에서는 이제 주결성이라고 있잖아요. 이 주결성은 별 중에 가장 안정한 단계,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단계라고 했죠. 현재 태양의 나이는 50억 년 정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태양은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태양은 한 50억 년 정도를 더 주결성으로 살아요. 그러다 이제 50억 년 정도 지나면 이제 늙겠죠, 태양도. 그럼 이제 그때 적색 거성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빨리 가는 거예요. 적색 거성이 됐다가 마지막에 중심은 백색에서 바깥쪽은 행성이나 성운으로 터지면서 이제 태양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수명은 한 50억 년 남아 있는 거예요. 50년이 아니라 50억 년이에요. 근데 태양 같은 이제 주결성은 에너존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했죠. 그럼 태양에서도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는 곳이 바로 핵이에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가 하나 헬륨으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헬륨 1개가 수소 4개보다 질량이 작다 그랬죠. 그럼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변한다는 거는 질량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이 줄어든 질량, 요게 에너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만들어진 에너지량이 일단은 그 유명한 E는 mc 제곱, 요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 C라는 게 바로 빛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은 온도가 최소 1000만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죠. 절대 온도로 환산했을 때.
이것도 태양 같은 별들은 내부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큰 압력에서는 온도가 1000만 정도면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구는 뭐 이런 상태라고 하면 여기는 태양 내부보다 밀도가 작잖아요. 압력이 작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1000만 정도 갖고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구, 이 지구의 이런 상태에서는 온도가 한 1억 도 정도 돼야지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태양 같은 이런 별처럼 밀도가 아주 큰 별은 1000만 정도가 되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태양에서도 온도가 1000만 정도가 되는 데까지, 거기까지는 이제 보통 핵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교재는 거의 1500만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 중심부 온도는 1500만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온도가 갈수록 표면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1000만 정도 되는 데까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에너지가 이제 표면으로 올라오겠죠. 근데 그 처음에는 이제 핵에 생성된 에너지가 처음에는 복사 방식으로 전달이 되다가 이 표면 근처에 와서는 대류 방식으로 전달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복사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대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좀 어려운 말들이에요. 근데 이 광구란 게 뭐냐면 우리가 낮에 보면 해 둥글게 보이잖아요. 낮에 볼 수 있는 태양, 그게 광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태양은 이제 광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순히 태양에서도 에너지가 생성되는 곳이 핵. 근데 태양의 에너지원은 수소 핵 융합 반응이다. 그렇게 하면 알고 있으면 되게 돼요. 그럼 이 태양에서 나온 에너지가 이제 사방으로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지구로 오겠죠. 근데 실제 지구에 오는 태양 에너지는 태양에서 나온 에너지에 보면 보통 한 20억 분의 1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20억 분의 1 정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나온 에너지에 한 20억 분의 1 정도가 우리 지구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지구상에서 모든 게 생명체 살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태양 에너지는 지구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형태 에너지로 바뀌어요. 뭐 위치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뭐 화학 에너지 이런 거 바뀌는데 이 참 이게 어려운 말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그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은 문제를 통해서 필요한 거 그것만 우리가 한때 정리하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뭐 무난하게 답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문제로 가서 그 탐구 학습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탐구 학습 문제가 이건데 여기 보면 구름에서 비가 내릴 때 빗방울이 떨어진 동안 일어나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을 서술하시오. 이런 말 자체가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이런 말 자체가. 그럼 이제 기본적인 거는 위치,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 에너지라는 거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고, 열 에너지 있고, 화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런 에너지로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위치 에너지라는 건 이 위치 에너지가 참 이게 말이 여기 좀 그런 건데, 위치 에너지를 이건 영어가 더 편해. 영어로 이제 이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데, 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잠재적인 에너지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 있고, 뭐냐 간단히 이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 이렇게 머리 위에다, 여러분도 내 머리에다 올렸다고 이렇게 지우개를 올렸어요. 이렇게 올려놓고 놓으면 떨어지겠죠. 맞겠죠. 떨어지면 이게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지우개니까 뭐 이게 지우개 아니 돌멩이라고 돌멩이. 예? 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아프잖아요. 맞으면 그 아프다는 거는 이 돌에 있던 에너지가 내 머리에 전달이 된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모르잖아, 에너지가 있는지. 그런데 분명히 떨어져서 내가 맞으면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다는 거는 이 상태에서 보이진 않지만은 이것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없지만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해서 이거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위치 에너지란 말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잠재적인 에너지란 말이 훨씬 더 의미상 명확해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이런 과학 용어들이 다 이제 일본 말을 번역한 건데 이 한자 이게 일본어에서 이 위라는 말에 이 잠재적이라는 이 뜻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치 에너지란 말을 쓰는데 더 명확한 건 이제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보면 되게 돼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그러면서 비가 내릴 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동안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환했어요. 그럼 빗방울이 위에 있잖아요. 그럼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그럼 위에 있을 때는 이거 갖고 있었던 거죠. 위치 에너지. 그럼 떨어지면서 생긴다는 건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게 돼요. 그럼 빗방울이 떨어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전환은 간단하죠. 처음에 위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였는데 위치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이런 에너지원이 어디냐? 그럼 이런 위치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건 이게 어디서 있었던 거냐? 태양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태양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경우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뭐 비슷한 문제가 하나 또 있으니까 그때 이제 보도록 하면 그 교재 66쪽에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기본 문제 중에 66쪽 10번 문제. 그럼 이 그림에서 C가 바로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반이라는 거, 핵이 되는 거죠. 그럼 B가 복사층, A가 바로 대류층이 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곳은 핵이니까 A가 아니라 C죠. 그럼 지구로 에너지를 보내는 곳은 표면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표면에서 에너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지구의 태양의 표면, 광구라고 하는 곳이죠. 광구에서 나오는 곳이니까 에너지가 전달되는 곳은 광구 쪽이 되는 거죠. 이건 내부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C는 중력 수축이 아니라 그럼 중력 수축이라 할 때는 원시 태양이죠. 이건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 그러나 태양은 중력 수축이 아니라 수소 핵 융합 반응이다 그랬죠. 그럼 C는 중력 수축이 아니라 정확하게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틀린 거고요. A는 A보다 C 온도가 더 높다. 당연히 높죠. 여기 C는 수소가 핵 융합 반응을 하는 곳 온도가 최소 1000만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표면에 볼 수 있는 것은 껍데기, 광구 쪽만 볼 수 있는 거죠. 광구. 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표면.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곳을 태양에서 평소에 볼 수 있는 곳은 광구라고 하는 곳이 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옳은 것은 이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태양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곳은 핵, 태양 에너지원은 수소 핵 융합 반응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문제 우리가 앞에 태양계 형성에서 얘기했듯이 원시 태양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원시 태양은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아니라 중력 수축이라는 거 가지고 알고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11번 문제 보겠는데 태양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지구에서 물질 순환을 일으킨다. 지구에서 에너지 순환을 일으킨다. 지구 생명체의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는 에너지이다. 지표면에 따라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 양이 다르다. 그럼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태양이 방출한 에너지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20분의 1이 아니라겠죠. 20억 분의 1이라 그랬죠. 20억 분의 1.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답은 이제 5번이 되게 돼요. 12번 문제에다가도 하나 중요하다는 표시를 하고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 나왔을 텐데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쓰시오. 그 광합성에다 중요하다 표시했나요? 광합성 이런 경우를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화학 에너지가 돼요. 그럼 답은 화학 에너지라고 하면 되게 돼요. 햇빛을 받으면 따뜻하죠. 따뜻하다는 건 열 에너지고 햇빛을 받으면 따뜻하다는 건 열 에너지고 광합성의 경우는 화학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 이렇게 되게 돼요. 다음 이제 13번 문제는 수소 융합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핵 융합 반응은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근데 헬륨 1개 질량이 수소 4개 질량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응 후에는 반응 전에 비해서 질량이 작아지죠. 헬륨 1개 질량이 수소 4개 질량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럼 질량이 작다면 질량이 줄어든 거죠. 그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럼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을 비교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서술형 문제는 정확하게 서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질량이 크다. 또는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질량이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제 계속해서 문제 몇 개 더 해보도록 할게요. 실력 문제 중에서 68쪽에 5번 문제인데 68쪽 5번 문제 68쪽 5번 문제도 역시 같은 문제예요. 태양 에너지 전환 문제죠. 이와 같은 기상현상이 생기는 과정에서 태양의 전환의 에너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럼 아까 비가 오는 것도 기상현상이잖아요. 그럼 비가 온다는 거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운반되는 거, 대기나 해수에 의해서 열이 운반되잖아요. 그건 태양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 화학 에너지는 기상현상이 아니라 이거는 광합성의 경우잖아요. 광합성. 그럼 여기서 기상현상하고 가장 거리가 먼 것 됐으니까 화학에너지 2번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게 돼요. 그래서 화학에너지 하면 요건 광합성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게 돼요.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 되게 돼요. 다음 이제 단원종합 문제로 가서 단원종합 문제 있는 것도 한번 우리가 봅시다. 110쪽에 이제 110쪽에 2번 문제가 되겠네요. 단원종합 문제 중에 110쪽 2번 문제. 그 110쪽의 2번 문제도 역시 똑같은 태양의 에너지원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되게 돼요. 그럼 수소 핵 융합 반응이다. 맞죠?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질량이 크잖아요. 근데 이유는 틀렸죠. 이거는 이 핵 융합 반응은 태양의 복사층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핵에서 일어나죠. 이것도 틀린 거고요. 태양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반응이다. 맞죠? 네, 답은 그래서 3번 기억하고 리을이 되게 돼요. 이 문제에서 주의할 게 태양의 에너지원은 수소 핵 융합 반응. 근데 원시 태양은 별로 보면 원시별이잖아요. 원시 태양은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아니라 중력 수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태양 내부 온도가 1000만 이상이 된다 그랬어요. 그 온도는 이제 절대 온도. 근데 우리가 일상에 쓰는 온도는 섭씨 온도라고 했죠. 이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꿀 때는 273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쓰는 섭씨 온도 영하 273도가 이게 절대 온도로 0이에요. 그럼 이 온도란 게 뭐냐면 현대 과학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명한 가장 낮은 온도예요. 이거보다 더 낮은 온도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라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 더 낮을 수는 없는, 더 낮아질 수 없는 온도라고 보면 되게 돼요. 이 절대 온도를 만든 사람은 켈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K 이렇게 쓰는데, 그리고 이제 읽을 땐 절대 온도라 그래요. 근데 이 온도를 만든 사람은, 섭씨 온도를 만든 사람은 이건 셀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섭씨라 그래요. 그래서 이 셀시우스를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걸 중국식으로, 중국의 한자로 이 사람의 성을 만들면 이 사람이 섭씨가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섭씨란 말이 미스터 섭이 만든 온도예요. 그래서 섭씨라 그래요. 근데 온도를 나타내는 것 중에 F로 쓰는 거 있죠. 이 F로 쓰는 온도를 만든 사람이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에요. 파렌하이트를 이걸 중국식으로 또 만들면 이 사람은 성이 화씨가 돼요. 그래서 화씨 온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섭이란 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미스터 섭이 만든 온도, 미스터 화가 만든 온도에서 섭씨, 화씨, 뭐 우리가 김씨, 이씨 이러잖아요. 그것 똑같은 거예요. 섭씨, 화씨 이래요. 근데 이게 이 이름을 한자로 바꿔서 이렇게 된 거예요. 베토벤 있죠. 베토벤을 한자로 쓰면은 이 사람은 변씨가 돼요. 그래서 베토벤을 한자로 쓰면, 한자를 중국식으로 표시하면 변토벤이 돼요. 변토벤인데 이제 우리하고 읽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 변토벤으로 써놓고 읽을 때는 이제 베토벤이라고 읽어요. 변씨가 돼요. 변씨 음악가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요. 근데 그 온도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게 돼요. 문제 하나 더 보고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인데 5번 문제는 역시 또 태양 에너지네. 가에서 태양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광합성은 화학 에너지다 그랬죠. 나에서 태양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보면 되게 돼요. 맞죠? 가나의 근원은 모두 태양 에너지이다. 그러니까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그럼 기상 현상은 태양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로 이거를 합쳐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열 에너지를 합쳐서 이제 그냥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이 정도만 정리해두면 이거는 충분히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양계 형성을 갖고 다음 문제 태양계 역학인데 이 태양계 역학이 고일과학 전체 내용을 봐도 제일 어렵다. 이 역학이란 말이 나오면 어렵죠. 역학하면 수학, 물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이제 가장 싫어하는 부분 보면 미분, 적분 있죠. 미분, 적분. 그리고 공간도요. 원, 그러니까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삼각함수, 코사인, 사인, 탄젠트, 뭐 코탄젠트 이런 거 나오는 거. 이런 거 이거도 벡터 있죠. 그런 부분들이 다 역학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수학에도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개념들이 왜 나왔냐면 이런 태양계 움직임을 밝히기 위해서 처음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원이라는 게 나온 것이 행성의 운동 때문에 나온 거예요. 포물선, 쌍곡선도 다 이런 행성의 움직임을 나오기 위해서 이런 행성의 운동, 천체 운동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서 타원도 나온 거고 포물선도 나온 거고 쌍곡선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미분, 적분이라는 게 필요하고 삼각함수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다 합쳐서 역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우리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다 힘든 내용이 역학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고일과학에서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수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서 이제 가급적 빼고 여러분들이 고일과학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거 위주로 가면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과로 진학을 하고 자연계로 진학했을 때는 여러 군데 들어가고 특히 이제 뭐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의 이제 논술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미래 여러분들은 하나 이렇게 정리해두면 조금 이제 아무리 쉽게 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리해두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제 도움이 되고 어차피 우리 이과에서 대학학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싫어서 이런 내용이 싫어서 문과로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는 건데 이런 난 수학이나 이런 물리나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학, 수학, 과학이 싫어서 문과로 간다. 대학을 안 가면 괜찮지만은 대학을 간다는 관점에서 전제에서 보면 그거는 진짜 논리적으로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보면 문과고 이과하고 학생 수는 압도적으로 문과 학생이 많아요. 근데 대학 정원은 전체적으로 이과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상위권 대학들 있잖아요. 상위권 대학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그 외에 그 상위권 대학이나 또 의학, 치약, 한의학 계열들 있죠. 우리 이과에서도 이제 선호하는 학과들 그런 데 정원이 문과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 수는 적은데 입학 정원은 많으니까 이과가 훨씬 대학 가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이 싫어서 난 문과로 간다. 이거 자체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난 모든 걸 끝내겠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장사하겠다.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되지만은 나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상태에서 수학, 과학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문과 졸업하면 대학 가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쭉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끝까지 쫓아다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과 쪽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특히 이과 쪽 대학을 가고 이 자연계열 쪽으로 자연과학 쪽으로 한다고 하면 평생을 쫓아다니는 부분들이 돼요. 근데 처음엔 그런 것 같지만 하면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역학 부분은 이제 내용제 여러분 이제 교재 순서 이건 순서 어떻게 나가는 건 좀 다른데 여러분들 교재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여러분 교재에 보면 69쪽에 케플러 법칙 있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70쪽에 만율력 법칙. 이 케플러 법칙을 증명한 게 뉴턴의 만율력 법칙이에요. 근데 그 만율력 법칙 부분은 이제 물리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민석환 선생님하고 그 부분은 이제 같이 다루게 돼요. 그다음 이제 71쪽에 우주관의 변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천동설, 지동설 많이 들어봤죠. 천동설, 지동설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72쪽부터 73쪽. 여기가 그중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지구의 자전하고 공전. 근데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있다, 공전하고 있다. 참 말은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직접 알면은 우리가 알면은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은 조금 편할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자전 공전, 그게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지구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데 진짜 지구상에 사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 있잖아요. 그 현상들을 다루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달. 달 이런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 이런 달들을 볼 수 있는 시간대가 각각 다르잖아요. 하늘 방향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식하고 월식 있죠. 일식, 월식. 그런 내용들은 이제 쭉 다루게 돼요. 이제 복잡한 부분인데 여기서 갑자기 편하게 쉽게 여러분들 앞으로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어렵다는 거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도 이 부분에서 내가 좀 자신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자신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 고일과학 전체 학교 시험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항상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든 것만큼 하고 나면 보람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중에 이제 케플러 법칙인데 이 케플러 법칙은 행성 공전에 관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행성들은 태양주를 공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태양주위를 공전한 천체를 행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행성들은 태양주를 돌 때 그냥 지 맘대로 막 도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아주 질서정연하게 법칙에 따라 돈다는 거죠. 그럼 이 사실을 처음으로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 사람이 바로 케플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케플러 법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실제 케플러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케플러의 스승인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있어요. 관측으로 얘기하면 이 티코 브라헤보다 관측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이 티코 브라헤가 관측한 자료, 이 티코 브라헤 거의 일생을 거쳐 30년 이상 관측한 거예요, 화성을. 티코 브라헤가 30년 이상 거의 평생을 관측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 케플러예요. 케플러는 원래 천문학자라기보다는 수학자였어요. 이 티코 브라헤가 30년 이상 관측한 화성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화성이 이런 식으로 태양주를 돌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도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건 화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성에 다 해당된다는 거죠. 그 후에 그렇게 이제 이게 범위가 확장이 된 거예요. 첫 번째는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완전한 원 모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조금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 때는 항상 똑같은 속도로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빨리 돌 때도 있고 조금 천천히 돌 때도 있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모든 행성이 다 태양주를 도는데 그 모든 행성이 태양주를 다 똑같은 속도로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앞에 태양계 형성에서도 얘기했었죠. 태양에 가까이 있는 행성일수록 태양주를 빨리 돌고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태양주를 천천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이제 각각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타원궤도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조화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케플러 법칙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자세한 내용들, 요건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가 다음 강의 다루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 관련 내용하고 이제 뭐 문제를 통해서 이제 다시 연습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첨동설, 지동설 관계 특징들 그런 내용을 우리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정리하고 또 문제를 통해서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